보드카. 푸틴이 이 전쟁을 확대하고 또 다른 50만 명의 러시아 남성들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시위들은 동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이 시위들은 훨씬 더 사소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크렘린이 실제로 한 번도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는 정당을 금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왜 러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이 작은 정당을 법정에 끌고 가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러시아에 아직 선거는 있지만 진정한 민주주의는 없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낫던데 꼬마 블라디미르가 현상금 사냥꾼들에게 자기 국민을 잡아 전선으로 보내라고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산유국 중 하나에서 몇 시간씩 주유하려고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푸틴이 매우 신경 쓰는 선거를 바로 앞두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왜 시위하는지에 대한 배경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시다시피 9월에 러시아는 국가 두마 선거를 치릅니다. 두마는 러시아의 의회입니다. 그리고 몇몇 주지사 선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잠깐, 러시아에 선거가 있어? 자, 여기서 제 러시아 시청자 몇 명이 실제로 저에게 해준 농담을 하나 공유하고 싶습니다. 러시아에는 민주주의가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자신들이 투표할 수 있다는 걸 모를 뿐이죠. 이 농담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이런 선거의 결과는 사실상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푸틴의 정당이 이길 것이고 푸틴이 지지하는 사람도 이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투표용지에 야당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당도 있습니다. 그건 그냥 관리되는 야당일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러시아 안에는 푸틴과 그의 정당에 반대한다고 하는 정당들이 있지만 그건 이름뿐입니다. 그들은 연금이나 도로, 세금 세부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 논쟁합니다. 그리고 그게 그들이 하는 전부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들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마쿠에서는 그들은 실제로 크렘린을 통해 돈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야당 역할을 하면서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들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이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제된 야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용어를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 용어가 영상 후반부에 다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통제된 야당이 있다는 문제는 가끔씩 정말로 통제되지 않은 정당이나 후보가 틈을 뚫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짜입니다. 푸틴에게 진정한 위협이 되는 진짜 후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독재자에게, 심지어 결과가 이미 정해진 선거에서도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모두 항의하고 있는 그 정당으로 우리를 다시 이끕니다. 그 정당의 이름은 야블로코입니다. 제가 제대로 발음하고 있기를 바라지만 기본적으로 러시아어로 사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위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사과라고 외치는 자막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음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당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 번역이 그걸 잘못 번역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야블로코는 러시아 내에서 가장 오래된 자유주의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반전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유일한 정당입니다. 이 정당은 전국에 약 400명의 후보를 두고 있으며 모두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자는 이 한 가지 주요 아이디어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들리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정당은 전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러시아에서 나오는 수치를 정말로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싶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리고 이 정당의 등록자료만 봐도 이 정당은 지지율이 대략 2-3%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실제로 누구를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산트페테르부르크의 한 판사가 이 정당이 투표용지에 존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시위하는 이유입니다. 여기 그 보도가 있습니다. 수백 명의 러시아인들이 모스크바 대법원에 모여 푸틴의 한층 심해진 편집증, 즉 자신에게 도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을 금지시키려는 것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3%인 정당, 전쟁에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이걸 보세요. 이 정당은 원래 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푸틴이 이 정당을 법정에 세우자 이제 모두가 주목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왜 푸틴이 이런 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위협이 되지 않았던 정당에 이렇게 의도치 않게 관심을 몰아주고 있는 걸까요? 다행히도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답은 역사에 있습니다. 너무 멀리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2013년으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을 이름이 등장합니다. 알렉세이 나발리입니다. 보시다시피 2012년에 푸틴은 대통령으로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러시아인들은 푸틴이 그렇게 한 방식과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는 헌법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누구도 2번 연속 임기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후 푸틴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사실상 그는 총리가 되었고 메드베데프를 대통령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동안 푸틴은 여전히 뒤에서 나라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그들은 다시 자리를 맞바꿉니다. 그리고 마침 푸틴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 대통령 임기가 연장됩니다. 이제 푸틴은 4년이 아니라 6년 동안 대통령 자리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푸틴이 그 법을 또 바꿀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건 나중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시점은 2012년이고 푸틴이 선거에서 승리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에서는 푸틴이 50%의 지지도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 모스크바는 푸틴이 과반수를 얻지 못한 몇 안 되는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게다가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에서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거리를 걸으며 푸틴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시 소련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푸틴에게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는 엘리트와 언론인, 자본이 몰려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때 푸틴이 이런 모든 문제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크렘린의 부패를 폭로하면서 온라인에서 매우 인기를 끌기 시작한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 변호사의 이름은 알렉세이 나발리였습니다. 그는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유명해져서 단 1년 후인 2013년에 나발리는 모스크바 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크렘린이 실제로 그가 출마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를 막으려고 하거나 그런 시도를 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요. 이제 푸틴에게는 여기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세요. 러시아에서는 크렘린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특히 정보 공간을 말이죠. TV, 라디오, 신문, 상상할 수 있는 매체는 죄다 친크렘린 성향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나발리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알았지만 러시아 인구의 대다수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보면 푸틴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이길 수 없다고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선거에서 영향조차 주지 못할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 그냥 출마하게 두자고 한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크렘린 내부 여론조사에서도 나발리가 한 자릿수 득표율밖에 얻지 못할 거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위협이 아니었던 거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를 출마하게 둔 겁니다. 계획은 러시아 전 국민에게 나라에서 가장 공개적으로 비판하던 인물을 진짜 투표용지에 올려놓고 선거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대중과 엘리트들에게 푸틴이 만든 체제가 아주 견고하다는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뭔가 시도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메시지였죠. 하지만 꼬마 블라디미르에게 불행하게도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선거에서 나발리는 예상보다 훨씬 높은 2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반면에 푸틴의 후보 세르게이 소베닌이었죠. 그는 51%를 얻었습니다. 이제 이 결과가 무서워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의 규정, 러시아 헌법에 따르면 아무도 50%를 넘지 못하면 상위 두 후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됩니다. 소베니는 그 기준을 단 1% 차이로 넘겼습니다. 단 1%입니다. 이제 만약 이 선거가 실제로 결선 투표로 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해보세요. 소베닌 대 나발리. 첫 번째 선거에서 소베닌에게 투표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단 한 가지 선택, 나발리만 남게 됩니다. 물론 나발리가 이겼을지는 알 수 없지만 결선 투표는 크렘린이 편하게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박빙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이 크렘린이 2013년 선거에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기본적으로 그 후보가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야권 후보가 투표용지에 오르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던 정당, 야블로코로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푸틴은 자신이 절대 질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 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투표 결과가 러시아 국민 중 몇 퍼센트가 전쟁에 반대하는지 모두에게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기억하세요. 이 정당이 투표용지에 오른 유일한 반전 정당이기 때문에 이 정당에 대한 모든 표가 사실상 얼마나 많은 러시아인들이 실제로 이 전쟁에 반대하는지에 대한 국민 투표가 되는 셈입니다. 푸틴이 대중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이고 푸틴이 엘리트들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엔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기본적으로 합법적인 조직 활동입니다. 그리고 이 정당에는 400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즉, 전쟁에 반대하는 러시아인들이 모여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협력하는 400개의 지역 조직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쟁 반대 활동을 조직하려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탄압하는 나라에서 푸틴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방법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동원령이 내려지기 전에 텔레그램을 금지한 정확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모든 사람을 맥스라는 국가 통제 앱으로 몰아넣는 이유입니다. 그 앱에서는 당신이 누구에게 보내는 모든 메시지를 푸틴이 직접 읽을 수 있습니다. 푸틴은 야권이 숨 돌릴 틈조차 없게 정날로 확실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이 정당을 폐쇄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관제야당이라는 용어를 기억하시나요? 바로 여기서 그 개념이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적으로는 이 정당을 폐쇄하려고 하는 사람이 푸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야블로코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또 다른 야당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한 통제된 야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전해본 적이 있다면 푸틴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더러운 일을 하는 건 그의 정당이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갑자기 다른 정당이 그 아이디어를 내놓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지하게 됩니다. 푸틴의 정당, 의회, 심지어 사법부까지. 여러분도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이제 소송을 제기한 이 통제된 야당에 따르면 주장하는 바는 기본적으로 야발카라는 반전 정치 정당이 해외에서 비밀리에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정말 우스울 정도입니다. 그들은 야발카의 소셜미디어, 특히 인스타그램 팔로워, 인스타그램 좋아요, 인스타그램 댓글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팔로워, 좋아요, 댓글이 러시아 외부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러시아 법원은 실제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냥 푸틴의 계정에 인스타그램 팔로워 1만 명을 보수로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 규칙에 따르면 이제 푸틴은 외국 지지자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를 통치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바보 같게 들리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 통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러시아 대법원이 유일한 친평화 정당을 의회 선거에서 금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의 민주주의입니다. 여기서는 법원조차도 진정으로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푸틴이 원하는 대로 듣고 그에 맞게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전쟁에 매우 불만이 많고 푸틴에게도 불만이 많은 러시아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푸틴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말해주는 이 러시아 배우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란 드론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칼리브르 미사일과 그라드도 당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탄약은 곧 바닥날 겁니다. 당신은 짓밟힐 거고 나는 기쁠 겁니다. 이제 이 영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세요? 푸틴이 또 다른 50만 명을 동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 과정이 진행 중인 것 같고 상황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모집 담당자들은 점점 더 강압적인 전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모스크바의 병력 우위가 압박을 받으면서 거리에서 남성들을 납치하거나 학생들을 속여 입대시키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푸틴이 선거 이후에 아마 하게 될 일만큼 광범위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러시아의 외딴 지역들에서 이런 조짐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가족이 러시아 군 모집 담당자들이 사실상 자기 자녀를 납치하는 것을 막으려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래야 하지 않나요? 누구 자꾸 와시! 안 돼, 그래, 푸틴! 모두 데려갔어. 그래 하지만 내 말을 너는 하고 싶잖아. 아직 하지는 않았고 네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의제를 제시해야 하는 거야. 네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어? 내 아버지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있었어? 마음에 들어! 그리고 게다가 영상 시작 부분에서 언급했던 현상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제 현상금 사냥꾼들에게 높은 현금 보상을 제공해서 그들이 동료 러시아인들을 잡아 전선으로 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동원 전문가들은 최대 12,000달러, 즉 약 100만 루블을 벌고 있습니다. 러시아 남성을 잡아 전선으로 보내면 이 돈을 받게 됩니다. 이런 소식들과 그리고 러시아의 동원령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젤렌스키 대통령 때문에 평범한 러시아인들도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고 그들 스스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크렘린 미디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푸틴이 오랫동안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러시아 언론의 이 영상을 한번 보시고 왜 그들이 모두를 진정시키려고 그렇게 필사적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동원령이 있을 거라는 소문은 적의 허위 정보입니다. 이 소문은 우리 소셜미디어에서 덥석 받아들여져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잠시 멈춰서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제발 말해보세요. 동원령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상상하고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나와서 이것이 전쟁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면 동원령이 시행되려면 전쟁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고 모두가 전선으로 나간다는 거죠. 어느 전선이냐고요? 모두가 그냥 모여서 전선으로 향합니다. 현대전의 조건을 생각하면 이건 위대한 애국전쟁이 아닙니다. 현대전은 병사에게 아주 다른 지식, 기술, 훈련이 필요하고 무기도 다릅니다. 지금 세대는 오소아비아 힘과 도사아프를 겪었던 세대가 아닙니다. 이들은 학교에서 기본 군사훈련을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더 이상 자신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세대를 키운 셈입니다. 이들은 자기 임무가 한 손가락으로 이를 쑤시고 그 손가락으로 엉덩이를 후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 나와서 이렇게 멍청한 사람들이 많은 이 사회에 말해주길 기대하나요? 조국의 시민 여러분,
조국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의식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이미 거기에 있습니다. 이제 푸틴이 왜 러시아인들이 동원령에 대해 아는 것을 원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꼭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채널들이 여기저기서 인수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회사들이나 투자 회사들 혹은 단순히 억만장자들이 그 채널이 가진 시청자 층이 돈이 되기 때문에 채널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실 겁니다. 업로드되는 영상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더 이상 예전 같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천천히 여러분이 구독하는 채널이 다른 무언가로 변해버리죠.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채널을 소유한 억만장자는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투자자도 없고 모회사도 없고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러시아, 이란, 중국 그리고 우리가 다루고 싶은 어떤 주제를 다루더라도 오직 여러분에게만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싶고 새로운 프로젝트와 현장팀이 필요한 새로운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저희는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만 볼 수 있는 독점 영상을 제공하죠. 그리고 그 대가로 여러분 덕분에 이 채널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명의 억만장자보다 수천 명의 시청자 여러분에게 후원을 받고 싶습니다. 바로 그래서 베이식스 인사이더를 만든 거죠. 만약 우리 채널을 후원하고 그 대가로 독점 영상을 받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가입 버튼을 클릭하거나 basicsinsider.com에 방문하시면 지금 바로 멤버가 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책임지는 미디어를 원하신다면 바로 그걸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후원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제 푸틴이 러시아인들에게 동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만약 러시아인들이 징집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를 하거나 혹은 일부는 그냥 나라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은 러시아인들이 그런 행동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원령을 내리기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의 징집 대상 풀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큰 문제는 러시아가 이미 노동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전 영상들에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실업률은 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낮은 실업률은 좋은 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률이 이렇게 낮다는 것은 사실상 노동력 부족을 시사합니다. 고용할 사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실업률이 이렇게 낮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 때 많은 러시아인들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더 많은 러시아인들을 전선으로 보냈습니다. 게다가 2022년 10월 애부분 동원령을 발표했을 때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러시아인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 탈출로 인해 러시아는 지금까지도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다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푸틴이 동원령을 내린다면 그는 러시아가 아주 오랫동안 대가를 치르게 될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현재 모스크바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노동력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러시아에 막 도착하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죠. 여기에는 아웃소싱 회사를 통해 북한 여성 노동여단이 러시아로 파견되는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이 노동자들은 조림다인과 주방 등 필요한 곳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된 임금은 시간당 480루블에서 시작합니다. 이는 대략 6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들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이들의 이동은 보도에 따르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항상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전쟁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면 러시아가 이전에도 똑같은 방식을 사용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지난번 2014년쯤 노동력 부족이 있었을 때도 물론 군인들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두 가지 모두를 북한에서 데려왔습니다. 군인도 데려오고 노동자도 데려왔죠. 그리고 푸틴은 지금 똑같은 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건 노동자들만이 아닙니다. 이미 러시아 안에 북한 군인들이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영상에서 여기서 러시아 어딘가에서 훈련 중인 북한 군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도 있는데 그는 북한이 약 3만에서 5만 명의 군인을 이 전쟁에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인들이 이 전쟁을 연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확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대 드론 전쟁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든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이 이 상황을 결코 달가워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일본도 아마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미국 동맹국들도 이 상황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선에서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긴 합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가 직면한 문제가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국 내에서도 군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군인들이 돌아오고 있지만 예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돌아오는 러시아 참전 용사들은 매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러시아인들은 그들의 이른바 복무에 대해 그다지 반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 전쟁에 나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러시아에서의 보너스는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계약서에 서명만 해도 10만 달러의 보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그 돈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돈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면, 만약 돌아온다면 완전히 달라진 행동을 보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이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한번 보시죠. 뭐가 문제야 대머리 자식아. 그냥 앉아서 조용히 좀 해 제발.
내가 너를 혼내주기 전에 이 조그만 새끼야. 너 미친 거 아니야? 그래, 계속해봐. 내 대신 싸운다고 말해봐. 내가 나를 위해 싸우는 거지. 너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는 네 자신을 위해 싸우는 거야, 이 자식아. 돈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 무슨 돈? 시발. 너 니께서 온 거야? 아니면 어디서 온 거야? 자원에서 온 거야, 그렇지? 나는 시발 동원됐어. 넌 돈 벌려고 갔잖아. 너 진짜 나한테 까불지 마. 동원됐다고. 마지막으로 말하는데 너 그러지 마. 알겠어? 난 네 친구도 아니고 네 형도 아니고 너한테 아무 사이도 아니야, 시발.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지금 이게 러시아 전역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문제야.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봐. 만약 이 전쟁이 곧 끝난다면 수백만 명의 러시아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공격적일 것이고 드론과 전쟁 중 벌어지는 온갖 일을 겪으면서 심리적인 상처를 안고 있을 거야. 러시아에서는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 지금 푸틴은 겉으로는 신경 쓰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그가 이 군인들의 정신 건강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들어봐.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과 실제로 전선에서 머리 위로 총알이 날아다니고 드론이 파리처럼 떨어지고 날아다니는 상황에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머리를 들기도 힘들게 만든다. 우리는 그저 현장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은 이렇다. 러시아군은 단순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매일 전진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언급한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실행하느냐입니다. 전투 지역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심리적 재활과 새로운 직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 최근의 역사, 오늘의 역사에서 어떤 것도 결코 잊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쟁이 푸틴에게 얼마나 나쁘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또 다른 척도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다른 나라들, 더 구체적으로 친우크라이나 국가들이 러시아를 고립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그게 어떻게 역효과를 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러시아를 제한하고 고립시키기 위해 세운 목표들은 모든 게 완전히 무너졌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건 이미 분명합니다. 그건 명백하죠. 하지만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많은 지지자들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지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푸틴이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해외 순방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1월에는 푸틴이 어디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2월, 3월, 4월에도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그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 국경 바로 근처였고 6월, 7월에는 아무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8월에도 어디 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고립의 모습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푸틴의 공격적인 행동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세계 역사상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국제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갈 수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사실 푸틴에게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불명예스러운 최초 기록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집에 앉아있는 동안에도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푸틴의 석유 회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유소에 대한 공격도 포함됩니다. 우크라이나는 방금 미즈네크라스 정유소를 타격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5번째로 큰 정유소입니다. 이 시설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국경에서 약 130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매우 중요한 정유소입니다. 이 정유소는 타프트 타브네프트라는 회사의 수입 중 약 40%를 제공합니다. 타프트 타브네프트는 러시아에서 5번째로 큰 석유 회사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푸틴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자금의 큰 공급원입니다. 게다가 이 정유소는 러시아 방위산업이 자체 생산에 사용하는 많은 원자재도 생산합니다. 이제 실제로 러시아인들이 이번 공격에 반응하는 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드론이 2000km나 깊숙이 날아오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지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 뭔가 해봐야지. 우리 쪽이 엄청 불타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는 아예 공장이나 산업시설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어. 이제 조금 더 넓게 보면서 지난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가 입힌 전체 피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4월 이후 우크라이나의 정유소 공격으로 러시아는 약 1조 2천억 루블, 즉 약 14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 보고서는 러시아 자체 재무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봐야 합니다. 어쩌면 실제로는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진실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피해가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만 러시아 재무부는 메커니즘과 역세금 때문에 석유 회사에 약 20억 달러를 이전했습니다. 6월에도 또 40억 달러, 5월에도 또 40억 달러를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전에도 또 40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 러시아 석유 회사들은 연방 예산에서 총 1조 2천억 루블을 받았는데 이 금액은 모스크바 지역의 연간 예산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지급은 러시아 정유 부문의 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7월에는 최소 18개의 정유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고 그중 8곳은 생산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12개 정유소 중 최소 7곳은 7월 말 기준으로 여전히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고 또 다른 11곳은 30%에서 70% 수준의 부분 가동만 재개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수치들은 기본적으로 러시아 정유소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드론 공격 이후 전혀 가동하지 못하거나 설령 가동 중이라 해도 정상 가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휘발유를 원하는 러시아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차에 주유를 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9월에 있을 선거를 바로 앞두고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제가 푸틴이 이번 선거에서 질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전혀 놀라지 않을 거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렘린이 반드시 어떤 충격을 겪어야 한다고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러시아인들이 이 연료 부족 사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1시가 다 되어가는데 내가 여기 서 있고 다른 사람들도 주유소에 줄을 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건가요? 저는 11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게 다예요. 모든 게 멈춰버렸죠. 사실 이런 때에는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에는 인구 위기가 있어요. 토요일 밤에는 우리 모두 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대체 왜 여기서 기름 넣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죠? 저는 한 주유소에 갔었어요. 우리 그 출입증들 있잖아요. 맞죠? 두 번째 주유소는 거기 줄은 말도 못해요. 로스네프트까지 줄이 쭉 이어져 있어요. 정말 이건 완전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물론 러시아 신문과 러시아 언론도 이 모든 상황을 다루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 중 하나는 사실상 휘발유의 품질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를 섞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물은 아니겠죠?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엇을 섞든지 그게 러시아 자동차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한번 보시죠. 이번 여름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이 러시아 정유소를 타격하면서 러시아 여러 지역에서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모스코브스키 콤소모네츠 신문의 일면은 그로 인한 결과 중 하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유소들이 이제는 구식 배출가스 기준의 연료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신문은 이것을 위기 대응 휘발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13년에 러시아에서 금지된 유로2 연료도 포함되며 이 연료는 현대 휘발유보다 황 함량이 50배나 더 많습니다. 러시아 정부 신문인 로시스카야 가제타도 이 소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낮은 배출 기준을 가진 휘발유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로2, 유로 3, 그리고 유로 4입니다. 2027년 7월 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부는 이것을 위기 대응 조치라고 불렀으며 물류 체계 변화와 기술적 제약이 있는 시기에 휘발유 부족을 막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드론 공격이 이 원인이라는 언급은 없습니다. 정부 기관지는 독자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새 차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오래된 차량의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중 많은 차량들이 더 낮은 배출 기준의 휘발유를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최신 차량의 경우에는 위험이 더 큽니다. 저급 휘발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면 연료 분사기, 점화 플러그, 산소 센서, 촉매 변환기, 그리고 매연 필터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후로 이 연료가 한 번 주유했다고 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엔진을 망가뜨리지는 않겠지만 안전 마진을 크게 줄입니다. 참고로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도로에서 운행되는 자동차의 평균 연식은 15년 반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항공기 연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즈베스티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제트 연료 생산을 늘리기 위해 품질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조정하자는 제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는 연료의 어느 점에 대한 요구 조건을 완화해서 더 낮은 기준으로 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입니다. 일부 항공사들은 이미 연료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베이직 인사이더 영상의 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비롯해 저희가 회원분들을 위해 제작하는 더 많은 독점 영상을 시청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basic인사이더.com에 방문하셔서 지금 바로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 영상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정말 아쉽네요. 벌써 생각이 많아집니다. 좋아요. 그들은 M59경 기관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실제로 100년이 넘은 무기입니다. 그 설계 자체가 100년이 넘었죠. 미국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총열 덮개만 새로 바꿨을 뿐 이 총의 내부는 똑같아요. 59경이라는 건 총알의 지름이 반인치라는 뜻입니다. 총알이 1000야드까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장착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259경 기관총이 있다면 건물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총알에 의해 벽돌이 부서지면서 생기는 연기입니다. 아마도 그 총알은 집의 양쪽을 모두 관통할 겁니다. 좋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59경 사격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밖에서 떠 있는 드론으로부터 촬영된 영상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제 전쟁의 상당 부분이 이런 작은 농가 건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군이 더 이상 전면적인 작전을 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지상 기동 작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가 하루에 15,000대의 드론을 띄우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니까 얼간이 3명을 보내. 밤에는 들판을 기어가고 낮에는 이런 건물에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을 군인이 아니라 보행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이 건물에 있는 녀석들은 그들의 훈련은 엄마가 그들을 모집 사무실에 데려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떠날 수 없었고 버스에 태워졌습니다. 2주 후 그는 우크라이나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지 약 열흘 후 그는 전투에 투입됩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접촉하게 되면 이건 제가 아니라 뉴욕타임스가 한 말입니다. 그의 기대 수명은 23분입니다. 23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23분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심지어 우크라이나 군과 싸우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2대의 로봇과 그리고 그 장면을 촬영할 만큼 충분한 드론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상황에서 싸우는 제 자신을 상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제 경력 내내 저는 한 번도 공중에서 공격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그런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저 파괴된 정도를 한번 보세요. 저건 전부 벽돌 먼지예요. 저런 회색 연기 같은 거요. 그리고 저 건물들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뭐가 남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바바야가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비록 그들이 낮에는 자주 작전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끔 하긴 해요. 그리고 저건 분명히 더 큰 폭발로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믿기 힘들겠지만 저 안에 있던 사람들은 살아남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런 곳에는 지하 저장고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 모든 걸 견뎌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잠시 후 정말 다시 저렴해요. 돌아올게요. 보시도요. 네. Exactly. 네, 수프에 먼지가 좀 들어갔네요. 확실히요. 알겠어요. 이건 무인 드론이에요. 민간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고 있어요. 그래요. 최전선 일대와 적과 맞닿은 취약한 도시들에는 정말 많은 곳이 있어요. 그곳들은 사람들이 떠나고 싶어 하지 않는 곳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앉아서 왜 그들은 떠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좋아요. 저건 러시아 드론이에요. 그리고 물론 보시다시피 이 차량에는 적십자 표시가 되어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너무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보세요. 할머니는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맞죠? 할머니 입장에선 얻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결국 그 입장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제 말을 믿으세요. 러시아인들은 그녀가 내 할머니라는 사실에 신경 쓰지 않아, 친구야. 그녀는 총검에 찔릴 거고 그들은 그녀의 물건을 빼앗아갈 거야. 그게 세상 이치야.
그래서 그녀는 여기로 대피 중이야. 끌려 나오고 있어. 도로 상태를 보면 알 수 있지. 저건 분명히 폭탄이야. 우리는 지금 배수로 위에 다리를 보고 있어. 러시아군이 저걸 폭파하려고 했던 거야. 하지만 지금은 명백히 적십자 표시가 된 차량이 있잖아. 봐, 네가 누구든 상관없어. 저걸 공격하면 그건 전쟁 범죄야. 방아쇠를 당긴 너도 명령을 내린 그 사람도 마찬가지야. 어쨌든 그들은 그녀를 구출하고 있어. 신의 가호가 있길 바란다. 하지만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에 머무르고 싶어 할 거야. 알다시피 또다시 그들은 적십자를 공격하고 있어. 하지만 놀랍게도 이 사람들은 구출됐어. 하지만 이런 일은 매일 일어나. 내 말은 나는 헤르손시에서 폭파된 우크라이나 구급차 사진을 수십 장 가지고 있어. 그들은 드니프로 강을 건너 드론을 날려. 그들은 민간인을 발견해. 그리고 그들을 죽이려고 해. 그리고 알다시피 그 다음에는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구급차를 공격해. 그 남자의 산탄총을 떨어뜨렸길 바란다. 그게 바로 네가 필요한 거야. 어쨌든 하지만 그들은 그녀를 구해냈어. 그리고 알다시피 이 전쟁에는 좋은 놈들과 나쁜 놈들이 있어, 아담. 그리고 나쁜 놈들은 러시아인들이야. 우리가 이걸 봤지. 이건 네가 꽤 잘 알 것 같아. 힘이 들어가서 TNT를 잔뜩 써서 진지를 폭파하는 거야. 그래, 말 그대로 전투 폭파지. 알다시피 만약 도시로 들어간다면 시가전 환경이나 아니면 실내, 우리가 CQB, 근접 전투라고 부르는 상황이어서 이건 분명히 조금 더 이른 시기인 것 같아. 서리가 보이네.